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을 위한 회계입니다. 이 책은 회계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흥하는 회사와 망하는 회사의 차이는 바로 이 회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하면 사람들이 이제 잘 좋아하지 않죠. 특히 뭐 수학이 많이 나오고, 특히 회계 용어도 그렇고 해서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수학을 싫어하고 했는데, 역시 가장 그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이고, 회계는 누구나 다 정말 자세히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회계 마인드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 마인드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다시 실행하고 하는 과정, PDCA 과정인데, Plan, Do, Check, Action, 이래서 PDCA 과정을 우리가 열심히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바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회계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계 마인드다. 이 책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회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회계 마인드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장의 업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사에 회계 마인드가 배어서 자연스럽게 매사를 숫자로 파악하고 분석하며 행동의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이 보면 회사 마인드를 갖추면 출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보일 것이다. 즉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출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차적 소득이다. 물론 출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의 선택지는 훨씬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세하면 회사에서 신분이 상승하고 급여가 오르며 업무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출세할수록 더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장래가 더 밝아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죠. 내가 출세를 해야 인간관계가 더 많아지죠. 출세를 못하면 인간관계는 좁은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날이 찾아올 것이다. 당연하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면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욕구가 필요하다. 식욕, 성욕, 수면욕은 금방 떠오르는데, 나머지 하나는 바로 지식욕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지식욕을 충족시키면서 살아왔겠지만, 앞으로 회계 마인드도 지식의 대상에 추가하기 바란다. 우리는 지식욕을 보면서 뭐 인문학, 역사, 철학 이런 데만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회계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의 한 대목이다. 화와 복은 꽈어놓은 새끼줄과 같다. 고난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세트로 주로 연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난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세트로 주로 연속해서 일어난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고난과 행복, 이 동전의 양면이고 꼬아놓은 새끼다, 이런 거죠. 회계 마인드는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지혜 혹은 도구다. 회계 마인드가 몸에 배면 설령 고난이 이어지더라도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방책이 보이고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여기는 회계 PDCA라는 게 있는데, 먼저 P는 플랜이죠.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인지, 계획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계획인지, 그리고 끝난 뒤에 이익을 얻는 계획인지를 회계 마인드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행할 때 계획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체크는 뭐야? 실행하는 작업과 실행과 거의 동시에 병행하면서 계획과 괴리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할지 즉시 판단하면서 액션을 하면 된다. 그 회계 마인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재무 상대표라는 것은 뭐냐? 그냥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것을 항상 정리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면 된다. ODA 사업도 뭘 할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뭐야?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지, 무조건 돈을 퍼주기만 한다고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돕지만은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은 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 하에서 계획을 세워야 정상이다. 그게 바른 계획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세울 때 반드시 PDM을 작성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짜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웃풋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웃컴에 대한,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또 회계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어카운팅인데, 어카운팅은 뭐냐, 계산, 뭐 계산서라는 뜻도 있지만은 설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과거 고대 국가에서는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관이 왕에게 그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어카운팅.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뭐야, 출자자를 모아서 항해에 나섰던 배가 무사히 상품을 싣고 돌아왔을 때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출자자에게 설명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서양에서 회계 기술이 발달했다. 이게 벌써 15세기 항해 시대부터 그 상품을 싣고 돌아왔을 때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이 발전했다. 내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그 2배만큼의 매출을 내면 그거는 본전이다. 그래서 2배 이상 일을 한다면 내가 회사에 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2배를 못 벌면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알면 자신이 받는 급여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격리, 총무, 인사 부분처럼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어떤 돈에 관련, 매출에 관련되는 일을 한다는 거는 뭐야? 내 매출 성과를 2배 이상 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뭐 출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쓰는 회사에서 쓰는 뭐 책걸상, 그리고 뭐 전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내가 받는 연봉의 2배 이상의 매출은 올려야 이것이 본전이라는 것. 자, 회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회의를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매출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회의를 많이 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기업은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회의를 하러 가는 그 시간도 뭐 3시간, 4시간 걸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시간을 매출로 우리가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또 업무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뭐냐면, 표준화하기 쉬운 업무, 반복적인 업무, 전형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매뉴얼화를 반드시 해놔야 우리가 더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 중에 한 개가 업무의 양이 꼴 시간 곱하기 생산성이라는 수식의 맹점이다. 이 계산식은 더 짧은 시간에 똑같은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해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의 양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업무의 질을 높여서 생산한 상품을 비싸게 판매할 수 있을까를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양보다는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생산성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양에서 질로의 전환과 판매 단가의 상승을 지향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리하게 파이를 키운 사장이 폭망한다. 그 3가지 원인이 있는데, 매출 지상주의는 적자로 이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영업사원의 관점에서 설령 이 안건이 적자가 되더라도 지금 수주하지 않으면 다음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매출을 올릴 필요가 있다. 라고 제시했을 경우에 적자를 각오하고 낮은 단가에 수주하면 고객은 이후에도 계속 그 금액의 일을 맡기려 하기 때문에 매번 적자가 된다. 이런 안건은 처음부터 맞지 말아야 한다. 좀 두 번째, 사장이나 영업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박리라도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면 매출의 규모가 커지고 회사의 지명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매입처의 평가도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서 언젠가는 이익이 날 것이다. 만약에 너무 박리를 취해갖고 상품이 우수하지 못해갖고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준에는 쉽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박리를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우수해서 우수한 그런 상품의 질에 더 초점을 갖추어야 된다. 세 번째, 사장이나 격리 담당자의 관점. 매출 규모가 증가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가 쉽다. 그러면 설령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담보도 없고 은행은 결국 융자를 해주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 사장의 관점에서 보면 나도 회사도 거물로 보이고 싶어. 그러려면 이익을 일단 접어두고 매출을 많이 올려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할 수 있지. 사장 입장에서는 이웃사는 원할 가치도 없다. 이익을 내면서 매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자금 도달의 실패에 회사가 망하고 만다. 그래서 먼저 이익 위주로 아웃풋 위주를 생각하고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매출 지상주의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각이다. 이익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야. 사장이 알아야 할 5가지 이익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세전이익, 단기 순이익. 이 중에서 사장은 세 번째인 경상이익을 중시한다. 그 영업이익에 본래 영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서 경상이익을 산출한다. 영업과는 관련이 적은 혹은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각각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기서 경상이익을 한번 살펴보자. 경상이익은 사업으로 번 돈뿐만 아니라 사업 이외의 재무활동과 관련한 수익, 그리고 비용을 포함한 이익이고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 곧 소유주인 사례가 흔한데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경상이익은 소유주가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이 될 것이다. 네, 좋은 말이에요. 항상 경상이익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으로 번 돈뿐만 아니라 그 사업 이외에 어떤 들어오는 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ODA 사업을 하면 우리 사업 외에 예를 들어서 세네갈 국가에서 우리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금 이런 것이 사장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는 우리가 사업이 끝난 후에도 그 나라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느냐, 우리가 끝나면 그냥 끝나면서 딱 스탑되는 그런 사업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